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EVMS 이해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우선 EVMS가 뭔지, 그리고 이게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해하기 위한 기초 용어, 기본적인 계산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활용하는 예시를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EVMS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PC를 관리하는 주요 관리 초점 사항이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로 발주처의 계약의 방식 그리고 하도급사의 계약 방식에서 기인하게 되는데, 최근 계약 방식 기조가 점점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 2010년 전후반의 고유가 물가를 타고 중동 중심의 이제 수주 호황이 이루어진 시기 보면 이제 럼섬 턴키 형태를 이제 주로 이루게 되는 거죠. 이 계약 방식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입찰 금액 기준으로 금액이 적게 들어가면 그것이 이제 모두 이제 프로핏이 되고, 넘어가면 그 부담을 입찰사가 이제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 때문에 입찰 당시 이제 리스크 파악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였고, 운영 중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required spec 그리고 품질 안전의 컷라인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계약 조항 중에는 이제 입찰사에 금전적으로 가장 큰 부담을 주는 항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LD, 즉 지체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되게 온 노력이 이제 기울였었고, 그리고 시간 관리를 맞추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EOT, 그 시간 expansion of time, 우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일정을 뒤로 미루는 일, 그리고 체인지 오더를 통해서 계약 금액을 높이는 일이 가장 중요한 노력을 쏟아붓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한국 건설사끼리의 추례 경쟁으로 이제 저가 수준으로 인해 적지 않은 손해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고리스크 최저가 입찰 형태를 회피하고 단가 계약형 또는 실비 정산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이제 점차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하도급도 마찬가지인데요. 실비 정상 방식의 경우 이제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발주처가 또는 시행사가 단독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닌 공동 이익, 공동 리스크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시간 관리가 어떻게 잘 컨트롤되고 있는지가 이제 시공 관리하는 시행사의 주요 이제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EVMS가 시공 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이 시스템이 이제 곽광을 받게 됩니다. 우선 EVMS의 기초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VMS라는 이제 한국말로 이제 해석하기를 이제 획득가치 분석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어디서 태동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내용들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몇 개를, 이 주요 이제 그 용어들인데 굉장히 많은데 이해하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BAC, Budget Completion, 이건 예산입니다. 예산. 얼마나 이 프로젝트의 예산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예를 들면서 한 번씩 해야겠습니다. 1,000억짜리 프로젝트 예산이 있다. 그리고 EAC는 뭡니까? 앞으로 실제 실행해보니까 얼마가 들어가겠다. 뭐 이거는 잘 모르죠. 1,100억이 될 수도 있고 9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Estimate to Complete, ETC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EAC랑 ETC랑 이제 말이 헷갈리는데, 이거는 총 토탈이 얼마 결국 들어가느냐 거고, 요거는 여태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들어갈 돈이 얼마냐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뭐 100억이 들어갔는데 예상대로라면 계획대로는 900억이 들어가야겠지만, 알고 봤더니 1100억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예측 완성 원가는 1200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이제 앞으로를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정해진 시작 때부터 정해진 값, 정수, 여기는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 나온다. 계획 진도 예산, 실적 진도, 투입 원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계획 진도 예산은 저희가 1,000억 프로젝트를 예를 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10개월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한 달에 100억씩 10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3개월 때는 300억이 들어간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다는 진도 예산인 겁니다. performed입니다. 이게 뭐냐면 실적 진도인 거죠. 실적 진도 예산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BAC 이게 총 예산 곱하기 저희 프로그레스를 곱하기서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액추얼 코스트는 투입 원가, 실제로 얼마가 들어갔냐, 얼마의 기성이 지급됐냐, 얼마의 자재를 사용하는데 돈이 소요됐냐, 얼마의 노후를 지급되었느냐 등이 되는 거고요. Completion Variance, 이건 좀 말이 똑같습니다. ACV라고 하기도 하고 VAC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결국엔 저희가 BAC, 초기 예산이 있었을 거고 완성 예측 원가가 있을 거잖아요. AC, 이거 안에 차이를 말하게 됩니다. 두 개 이제 같은 말이고, 스케줄 베리언스는 일정 차이, 얼마나 계획 대비 늦어졌냐, 빨라졌냐, 코스트 베리언스는 계획 진도 예산 대비 얼마나 더 투입되었냐, 덜 투입되었냐 의미하는 거고, 스케줄 성과지수, 원가 성과지수는 이것을 얼마나 1을 기준으로 잘 대하냐, 안 가냐를 인덱스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든 숫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산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BAC, Budget Completion은 그냥 예산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예산. 요거는 뭐 별다른 계산 방법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체인지가 발생하면 변경이 있겠지만 여기선 단순화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측 완성 원가입니다. 이거는 Actual Cost Work Performed, 이게 뭐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AC거든요. AC에다가 앞으로 여태까지 들어간 돈 더하기 앞으로 들어갈 돈. 그리고 여기서 Estimated Completion은 이제 앞으로 들어갈 돈인데 요거가 이제 이 강의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계산되게 될지 요거를 구하는 것이 EVMS의 이제 가장 이제 키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짓 코스트, 플랜드 밸류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플랜드 밸류가 좀 쉽죠. 플랜드 밸류는 뭐냐면은 총 예산 중에 플랜드 프로그레스, 언드 밸류는 총 예산 중에 액추얼 프로그레스, 플랜 프로그레스, 액추얼 프로그레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액추얼 코스트는 실제 들어간 돈. 이것도 계산할 게 따로 없죠. 그 다음에 컴플리언스 베리언스는 예산에서 실제 들어간 돈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얼마나 오버됐냐 또는 남겼냐라는 거고, 이것도 두 개는 이제 같은 말이라는 걸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 베리어스는 이제 언드 밸류에서 플랜드 밸류 이걸 빼주는 겁니다. 언드 밸류는 실적, 이거는 계획. 코스트 베리언스는 이것도 실적, 이거는 실제 들어간 돈. SPI, CPI에 대해서 이제 사실 그 계략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잘 가고 있냐, 못 가고 있냐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요. SPI는 이제 계획 대비 프로그레스가 빨리 가고 있냐, 늦게 가고 있냐. CPI는 계획 예산 대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냐, 덜 들어가고 있냐. 라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인덱스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플랜 대비 언드가 얼마큼이냐, 여기 실제 예산 대비 실적이 얼마큼이냐 라는 걸 계산해 주는데, 요것도 뒤에 가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기초 용어들이 이제 잘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EVMS의 그 대표적인 전형적인 그래프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을 수립하는 게 이제 플랜입니다. 이 파란 선이 이제 플랜인 거죠.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플랜대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거의 없잖아요. 이제 언드 밸류, 즉 이제 실적, 프로그레스는 플랜에 비해서 지체되고, 그에 비해서 코스트는 올라가게 되는 게 일반적인 프로젝트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게 PV, 플랜드 밸류. 앞에서는 또 다른 용어를 썼었죠. 버지트, 코스트, 워크 플랜트. 여기서는 이제 언드 밸류. 여기서 다른 발음을 썼지. 버지티드, 코스트, 워크. 여기서 스케줄드, 여기서 퍼폼드. 라고 이제 이름 붙었는데, 이 이름 대신에 이제 PV, EV라고 하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뒤에서도. 그리고 이 플랜과 언더 밸류 간의 차이가 이제 스케줄 베리언스가 되는 거고요.
실제 들어간 돈에 비해서 언드 밸류, 이 차이가 이제 코스트 베리언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스트가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예상되는 코스트, EAC가 나오게 됩니다. EAC를 구하는 게 이제 EVMFC의 이제 핵심 중에 하나고, 요거를 구하는 다양한 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EAC가 나오게 되면은 예상 이제 BAC와의 차이가 이제 VAC, Variance at Completion이 되게 되는 거고, 요거를 이제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케줄 베리언트 이거의 SPI랑 CPI에 대해서 좀 계산을 해볼까요? SPI PB는 어떻게 됩니까? 브랜드 밸류분의 언드 밸류, CPI는 실적 코스트, AC 코스트분의 언드 밸류로 이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플러스걸 마이너스걸, 플랜 대비 언드가 작으니까 1보다 작게 됩니다. 그리고 언드 밸류, 액추얼 코스트는 여기인 거 보면 언드 밸류는 여기 밑에 있는 거죠. 이것도 1보다 작습니다. 이 두 개의 지표 다 1보다 커지게 되면은 프로젝트가 잘 가고 있는 거고, 1보다 작게 되면은 잘 안 가고 있다는 지표로 걸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기본기가 다져졌으면은 이제 바로 실전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프로젝트의 실제 데이터입니다. M15 페이스 1의 클린룸의 이제 어퍼실링 설치 현황인데요. 여기서 몇 가지 고정값들을 봐볼게요. 계획이 있고, 실적이 있고, 미래 예측이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EVMS는 계획과 실적을 토대로 미래 예측을 하는 과정들입니다. 과정을 하기 위한 이제 기법이 이제 EVMS인데, 일단은 스타트 데이트, 플랜, 종료일, 총 듀레이션, 그 다음에 예상되는 총 맨파워, 맨데이죠. 그리고 이걸로 나누게 되면은 7,500을 106으로 나누면 약 하루 70명씩 투입되고, 총 물량, 그 다음에 하루 설치 물량, 그리고 PF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PF는 CPI의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C는 이제 코스트를 의미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맨파워를 기준으로 언드 밸류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CPI라는 말 대신에 PF, 퍼포먼스 팩터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썼고요. 그 다음에 실적값도 사실 실데이터인 거죠. 실제 계획대로 착수를 했고, 중간 35일쯤 해서 매일 데일리로 받고 있었는데 35일쯤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면은 남은 일수는 106일에서 35일을 단순히 뺀 거죠. 71일입니다. 여기서 그럼 스펜트 맨파워는 맨데이를 누적하는 값이고요. 언드 맨파워랑 맨데이가 있는데 이건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설치 물량은 총 설치 물량에서 작업 일수를 나눈 값입니다. 계획 대비 적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 예측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은 계획상 남은 일수는 71일인데 예상 남은 일수는 68일로 나오고, 계획 피니시는 4월 30일인데 4월 26일, 4일 정도 빠르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향후 필요한 맨파워는 사실은 총 계획에서 누적 맨파워를 뺀 것이 요게 나와줘야 되는데 빼보면은 이 값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요거에 대해서 계산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요걸 기준으로 하루 필요한 맨파워는 64명. 지금 71명이 들어가고 있는데 굳이 64명, 7명이 덜 들어가도 된다. 이제 계산이 나오게 되고, 하루 지금 4,400톤을 이제 처리하고 있는데 필요 설치 수량은 또 달라집니다. 600톤으로. 자, 이거 하나하나 어떻게 계산되는지 따져보고, 그리고 PF, 그냥 달성 PF는 왜
누적 PF가 플러스인데도 달성 PF가 플러스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박스가 지금 6개가 쳐져 있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인데 결국 중요한 거는 여기 박스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가 계획대로 끝날 수 있을지를 예측해보고 끝나기가 어렵다면은 몇 명을 더 투입해야 되는가, 지금 현재대로라면은 언제 끝날 것인가 등을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은 총 6개의 이제 빨간표 네모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산술 계산돼서 나온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계산이 되는지 하나하나 이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이제 언드 맨파워에 대해서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개념이 잘 처음에는 와 닿지가 않거든요. 언드 맨파워, 획득 맨파워는 뭐냐? 획득 밸류라고 했었는데 획득 코스트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맨파워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 그 EV는 어떻게 계산되냐? BAC 곱하기 퍼센트 프로그레스입니다. 이거는 BAC 더하기 전체 토탈 퀀터티에서 액추얼 퀀터티로 나누면 구해질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는 BAC 대신에 맨파워라고 샀으니까 총 맨파워 곱하기 프로그레스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레스는 총 물량 59,000톤에서 총 설치 물량 14,188톤을 계산을 하면은 1804 맨파워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거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전체 처리 물량이 11,400명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사실 그 가치는 1,800명만큼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투입 대비 그 효율이 좋았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F라고 하는 건 뭐죠? 제가 CPI를 PF라고 다시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CPI는 액추얼 코스트 분의 언드 밸류거든요. 여기서 액추얼 코스트, 여기서 에스트 코스트는 여기서 맨파워로 환산했으니까 총 들어간 1,430명 분의 언드 밸류, 즉 1,804명에 대해서 그 효율을 계산을 해보니 PF, 퍼포먼스 팩터가 1.26이 나왔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쭉 일을 계획 대비 잘했다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봐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을 했잖아요. 언드 밸류, 그 다음에 누적 PF, 이게 여태까지 실적이고 요걸 기반으로 이제 미래 예측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필요한 맨파워가 몇인지, 그러면 하루에 몇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형태로 일을 할 때는 언제 끝나게 될지, 하루 처리해야 될 물량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또는 맨파워가 고정되어 있을 때 얼마의 PF가 되어야지 끝낼 수 있는지 등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조건들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계산을 몇 가지 더 해볼게요. 향후 필요한 맨파워, 그리고 향후 달성하는 필요한 PF를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required manpower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required manpower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총 7,500 맨파워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했잖아요. 요게 즉 BAC입니다. 이게 이제 누적 BAC에서 총 스펜트 맨파워 1430을 빼보면 어떻게 나나요? 5070이 나와야 되니까 5070이
이제 예산상 남은 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향후 필요한 맨파워는 4,500명만 있으면 돼요. 왜 그렇죠? 누적 PF가 1.26으로 매우 좋았었기 때문이거든요. 향후 필요한 맨파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향후 필요한 맨파워라는 거는 저희가 ETC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즉, Estimated to Complete. 앞으로 사용하게 될 코스트죠. 하지만 여기서는 맨파워입니다. 이거를 구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전체 버짓에서, 전체 버짓이라는 건 얼마죠? 7,500입니다. 7,500에서 이때까지 사용한 코스트, 액추얼 코스트 1,430을 빼는 아주 단순한 방식입니다. 현재 할당된 자금이 7,500인데 사용된 자금이 1,400이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쓸 수 있다라는 아주 단순한 계산식입니다. 두 번째는 언드맨 파워를 사용을 해보는 건데요. 총 계획인 거죠. 총 계획 마이너스 누적 언드맨 파워를 사용해보는 거죠. 1804를 사용하게 되면은, 언드맨 파워를 사용하게 되면 이거보다 더 적은 값이 나오겠죠. 즉 이거보다는 적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값이 더 크고 이게 더 작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누적 PF가 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누적 PF 1.26이라는 숫자가 잘 나왔으니까, 생산성이 좋았었으니까 더 적은 맨파워만 있어도 된다라는 이제 계산이 된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앞에서 일한 거는 언드 밸류, 즉 생산성을 고려한 숫자로 계산을 했는데, 앞으로 들어가야 될 맨파워는 단순하게 BAC 총 계획에서 빼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앞으로의 일도 여태까지 발생한 생산성과 같은 수치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산출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BAC에서 언드 맨파워를 뺀 값이 있잖아요. 이거를 A라고 해보겠습니다. A면은 A를 PF로 나누는 거죠. 즉 BAC 마이너스 언드 밸류 PF. PF의 값이 커질수록 전체 값이 작아지니까 향후 필요한 맨파워는 적은 값이 들어갈 것이고, PF가 낮게 나왔다, 즉 일을 못했다 하면은 전체 값 높아져서 향후 필요한 맨파워가 높게 나오겠죠. 즉 가장 현실적인 값을 추측할 수 있으려면은 여태까지의 생산성을 고려한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이 값을 계산해보면은 현실적인 숫자가 나오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거를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 현실적인 숫자가 안 나오는지. 1점은 누적 PF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AC분의 언드 밸류입니다. 즉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의 값을 이제 계산을 한 건데, 생산성 타임에서 생산성이란 거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성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는 거게 되는 거거든요. 즉 이전까지의 생산성이 이만큼 나왔으니 앞으로도 같은 생산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으로 나온 계산이 4,500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은, 공사를 진행해보면 비단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의 생산성은 작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궤도가 올라오게 되면은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리고 마무리가 되게 되면 점차 생산성이 작아지게 되죠. 만약에 저희가 이때 PF를 구했었으면은 더 많은 맨파워가 필요하다고 계산이 됐을 거고, 이때 맨파워를 또 PF를 계산해서 맨파워를 계산했었으면은 아주 작은 맨파워가 필요하다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따른 오차를 이제 상쇄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작업이 있는데, PF를 누적이 아닌 최근 전체의 약 3분의 1 정도
뽑아내서 부분 PF를 구한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좀 현실적인 향후 필요한 맨파워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지금 4,500 향후 필요한 맨파워를 구해갖고 달성 필요한 PF를 어떻게 구했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계산식은 하나의 다 예입니다. 프로젝트의 상황, 사람의 기질, 업체의 뭐 성격, 작업의 특징에 따라서 각각 다른 식을 적용해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의 한 예일 뿐입니다. 어떤 required PF라고 써볼게요. required PF는 어떻게 구하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남은 일의 양, 총 계획에서 언더 맨파워를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토탈 맨파워 에서 스펜드 맨파워를 액츄얼 맨파워를 빼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제 PF라는 리카드 PF란 게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7,500 마이너스 1,430 7,500 마이너스 1,804 이렇게 되면은 5070 5 4 4 6 9 6 정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즉 1보다 적게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프로젝트가 PF가 누적 PF는 작게 나오고 앞으로는 더 달성될 PF가 높게 나오게 되거든요. 즉 1보다 작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쉬엄쉬엄 일을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대신에 인력을 좀 적게 투입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PF랑 맨파워 두 가지를 계산을 했잖아요. 만약에 이 인원만 투입하게 된다면은 기존 요거의 전제는 누적 PF가 1.26이 된다는 의미였었던 거고 달성 필요 PF는 이 값을 하루 71명 투입되는 것을 고정하고 0.9를 달성하면 된다는 의미인 거죠. 즉 서로 대립되는 값입니다. 서로 트레이드오프, 상충되는 하나가 커지면 하나 작아지고 하나 작아지면 하나가 커지게 되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보통 이제 나오게 되는 누적 PF가 작게 나와서 앞으로 달성할 PF가 높아야 된다 또는 사람 더 투입돼야 된다 그런 솔루션들을 줘야 했는데 그럴 때는 하이브리드 방식 무조건 사람만 더 투입된다고 산술적으로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현장에 워크프런트가 한정되어 있고 공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 거고 그러니까 생산성과 인력 관계는 뭐 어느 정도서 정비례하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맨파워가 올라가도 생산성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무조건 사람을 높게 많이 투입시켜라 라는 거는 옳은 솔루션이 아니고 대신에 사람을 어느 정도 높게 맨파워를 높여라 대신에 생산성, 작업 생산성, 투입 시간을 높이던지 또는 새로운 뭐 유능한 일을 잘하는 작업자를 가져와서 데리고 오던지 해서 PF를 높여라. 그래서 이거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일정 수준까지 올려라라는 솔루션을 내놓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64명을 했는데 64명이 계산한 것은 4517을 71로 나눈 값이고요. 그리고 하루 설치 필요량도 단순합니다. 총 물량에서 설치 물량을 빼고 이것을 계획상 남은 일수로 나누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획 예상 피니시 데이트 이것도 보면은 예상보다 지금 작아졌잖아요. 여기는 얘가 일을 잘해서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을 예상보다 너무 잘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총 계획 인원이 지나치게 많이 잡혀있다. 예산이 많이 잡혀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런 해석은 제쳐두고 일단은 결과 나오는 숫자만 보게 되면은 학교 설치 필요량은 총 물량, 남은 물량에서 나는 작업일수로 단순하게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로 가지고 어떤 솔루션을 낼 수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향후 필요한 맨파워, 그 다음에 달성 필요한 PF 두 개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예상 피니시 데이트도 즉 여기서 만들었던 실적이죠. 현재 실적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4일 일찍 빨리 끝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쭉 71명이 계속 투입되고 있고 평균 누적 PF 생산성이 1.26을 달성하고 있을 때 끝까지 달성된다면은 4월 26일 날 끝난다. 근데 계획대로 4월 30일 날 끝내고 싶으면은 일을 좀 천천히 하거나 71명을 투입하고 있는데 인력을 7명 줄여서 64명만 투입해도 된다라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 EVMS의 목적, 계약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발주처와 저희가 상생 협력 관계이다, 공통의 프로핏, 공통의 리스크를 가져간다. 그 때문에 효율적인 기법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EVMS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주요 용어들하고 의미, 그리고 계산식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EVMS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좀 나오게 될 텐데요. 여기서 보여드렸던 산출식 그걸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 외에는 쓸 수 있는 게 없고 대신에 컨셉을 이 EVMS의 각 항목별 의미와 컨셉을 잘 이해하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